내란의 밤 회의를 소집했던 그 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36일 만에 파기환송했던 그 손. 결국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12명 전원 서명, 112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 조이대 스스로 판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폭망의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유영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그걸 국민이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중계예요. 중계.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계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있어요?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에요? 자기들이 불신을 자초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상식적. 맞아요. 예. 맞아요. 문영배 소장이 뭐 요즘 상황을, 지금 상황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옛날 상황을 좀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 보면 굉장히 국민들 불안해하거든요. 박성재 비롯해서 지금 네네.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잖아요. 해경 특검도 그렇고. 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게. 법원 사법부가 정상적인 정말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건지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제 주변에도 법조인들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입니다. 야, 이거 영장이 내란범 관련된 거랑 이렇게 권력비리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다 영장이 기각이 되냐. 근데 이 판사들이 또 다른 판사들 여러 명이 다 이렇게 가담이 돼 있잖아요.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근데 뭐 물론 특검에서 부실한 증거로 청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뭐 증거를 우리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영장 전담 판사를 미리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렇게 박아놨다. 올해 2월에. 네. 그렇다던가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내란 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했던 거 보면 지금 이 사법부 안에도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이 있어서 뭔가 거기에 의해서 이 내란 특검 자체의 수사가 방해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올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금 사법부가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눠져 있고 스스로 지배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번 그 계엄이나 내란과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헌정 질서가 있고 그거를 그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엎어버리고 나서 장기 집권을 획책한 아주 나쁜 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고 그 자와 그 쫄개들을 철저히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확고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더하기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 정서의 일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의 모습이나 또 일부 언론의 모습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법원장들. 일반적인 사건을 얘기하듯이 해요. 마치 무슨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좀 과도하게 회사 기물 때려부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저 영장전담 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들도 개탄을 하더라고. 제 후배 판사들은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돼서 제 후배라고 하더라도 꽤 이제 경력이 오래된 부장판사들인데 좀 어린 친구들도 그 친구들도 이제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영장전담 저 판사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원에서 한번 물이 들어서 교육을 받고 여기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냐. 너네들이 볼 때 쟤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애들이냐.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법원의 표준적인 법관 애들의 모습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러니까 다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애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잡사건과 섞여 있는 일반 사건 중에 하나. 그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좀 더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언론에 의해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사건.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는 별로 말 없고 조용하게 차만히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얘는 학업에 충실하겠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법원에 가서 나름의 코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학창 시절의 어떤 태도가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대법원장 말씀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고 부장 얘기는 담임 선생님 얘기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조이대를 국회에 그 청문 절차에 불러내고 하는 거는 사법권 독립에 관한 그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윤석열을 굉장히 비판하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해. 똑같이 말하는구나. 그래서 아니 너는 아무리 판사 출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저렇게 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불만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 재판장을 불러다가 계속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조이대
국회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재판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도 놀랬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는 그게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법원에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며칠 전에도 이제 판사 와이프하는 제 변호사 친구한테도 들었고 똑같은 얘기 하죠. 예. 법관 회의 그렇게 때도 내부 생각한다니까. 분위기가 본인들은 사법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근거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흔들리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법원이 심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든 어디든 보면 심판, 그래서 오심이 가끔 있더라도 심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체 개혁이 그랬죠. 베스트인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지금 조희대 대법관 처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이 이재명 재판을 절차적으로 엄청난 위반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자체 너네는 개혁할 수가 없는 조직이야 라는 불신을 만들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쓰레기통에 쳐박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체 개혁을 제대로 나서서 믿게끔 해주지 않으면 외부 메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지만 후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음에 또 사법부에서 뭔가 판결했을 때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든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문제랑 갈리면 이 국힘에서든 또 이걸 이용해서 역공을 하면서 너네도 그때 그랬잖아. 사실은 다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례를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역사적으로 본인이 사법부 개혁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사법부 100년이 걸려있다라는 그 점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물러나야 돼요.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란의 밤 또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조희대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내지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조희대가 보인 언동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이 사람의 주요 지향점이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정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점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내 개인의 안위가 제일 우선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이익,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판사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내 삶의 지표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노후도 보장된다라는 생각이 많고 그럼 판사들의 경우에는 조희대가 왜 그만두지 않냐. 예전 대법원장들 같으면 그렇지. 이보다 못한 일로도 그래도 조희대 씨보다 평소에 법관 생활을 할 적에 훨씬 더 독재에 굴종적이라고 지목됐던 사람들도 물러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예, 꽤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법부를 지켜야 된다라는 식의 일종의 그런 그 선언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희대는 왜? 조희대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한 건데 그거를 물러나 버리면 자기가 판결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전체 판결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못 물러나는 거다. 조희대의 고충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판사의 관점이지.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런 제 주변에 뭐 그 판사가 지금은 다 변호사로 뭐 있는 사람 중에 변호사로 개혁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없어도 못 물어보겠는데 한번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재판의 독립 우리 당연히 존중한다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독립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성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 일단 파기환송 결정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럼 정말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그게 결정됐는지 한번 보자. 보는 것도 안 되냐. 안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지들끼리 한 거네. 목적을 갖고 한 거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영배 소장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신뢰는 신뢰로 다 답을 해줘야 된다. 그 신뢰를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 그걸 그 사람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들만. 그게 답답해.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분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위법관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소위 말하는 지역법관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핵심 카르텔에 속해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게 보여주죠. 왜 대법원장이 아니었겠는가. 저런 경력에. 오히려 난 그런데 이번에 그 사실 내가 국정감사 이번에 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 사회 검찰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판사들 특히 뭐 법원장도 중앙지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들 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계엄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 포고령 우리 다 받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금지한다. 언론 통제한다. 의사들 전고의들 처단한다. 이걸 보고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판단을 못하는 게 무슨 놈의 판사예요. 그게. 말도 안 되죠. 1조만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정치활동 금지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한테 내 만약 죄를 지었으면은 내 잘잘못을 판단을 그렇죠. 맡길 수 있는 거냐 이거 정말 저런 사람들한테.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처리 과정과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소추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상고심과 관련해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서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12명이 서명해 발의 기준 99명을 넘어섰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헌법 위의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일련의 판결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사건 무죄, 김건희 집사 김혜성 횡령 사건 공소기각,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 무죄, 명태군 김영선 사건 무죄, 한덕수, 추경호, 박성재 등 내란 핵심 인물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봐주기 선고까지. 이러한 일련의 재판은 사법부가 과연 우리 사회 최후의 정의 실현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셋째,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접수 단 35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기록은 6만 내지 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도 전례 없는 속도전에 대한 대법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하는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16년 판례에서 검사가 공소장 일부를 전자파일로 제출한 사건에 대해 이를 위헌, 위법, 무효로 판단하며 공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종이 기록에 의한 심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에서 6만 내지 7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단기간에 검토하고 평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기록 검토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사건을 대선 전국 한복판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일정은 우연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의도적인 정치 개입,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선거관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넷째, 비공식 별동대를 동원한 사전 심리 의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이 공식 배당되기 전 특정 재판연구원 조직 이른바 별동대에 기록 검토와 보고서를 준비하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법행정처장은 9월 말부터 모든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기도 전에 비공식 조직이 먼저 사건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적법하게 배당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없는 이들에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위반한 어떠한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듯 대법원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입법부를 대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장을 여기서 멈춰 세우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겠습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조희대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통과돼서 조희대 탄핵해야 됩니다. 저는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7주에 걸쳐서 이런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대는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야 되는 죄는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밤 사법부는 실제 회의를 열고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실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법적으로 낙마시키려고 사법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 죄가 차고 넘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반드시 이제는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지돼 있죠. 예. 그러면 대단히 복잡한데 저희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죠.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 자체로 무효 처리가 되게 된다면 이 사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여전히 그 사건이 법적으로는 있는 거고 종이 어쨌든 기록은 항소심에 내려와 있어요. 고등법원에. 그걸 가져가야지. 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그래서 법률적으로만 한다면 항소심에 고등법원에 있는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그렇군요.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찰이 용인 서부서에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서부서에서 연락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3월 2일 날 인터넷 이제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이 이제 언제 공포될지는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하여간 조만간 공포 시행되면 정식으로 종이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겠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계속 들고 있기도 좀 그렇고 법이 언제 시행 공포될지는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정식으로 이게 이제 고발장으로는 안 보고 그러면 이제 반려할까 반려하면 또 욕 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서부서로 내려보내고 제가 그래서 어제 경찰청하고 공수처에 다 이제 출력한 정식 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도착할 거고 다음 주 초에 양 기관이 어디서 할 건지를 이제 내가 한 군데에서 모아서 정리를 해달라.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둘 다 좀 공수처는 공수처장 자체가 지금 해병 특검한테 기소당해갖고 뭐 저러고 있고 거의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느낌. 근데 법률적으로만 보면 공수처 법에 이제 대법원장이니까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 이 사건 이후에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이미 고발을 한 게 있더라고요. 언론에도. 그래서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뭐 거의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법외국제도 제가 고발한 것도 공수처가 하는 게 저는 법리적으로는 그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청도 부담스러우니까 공수처로 들어갔으면 하더라고. 눈치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조경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해?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양측의 경찰이면 경찰, 공수처면 공수처 양쪽에서 어딘가는 이제 하나로 정해서 수사를 본격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발인 조사도 받으셔야 가서 이제 받으셔야 되고 하는. 근데 저는 여기서 관할 수사기관 관련해서 앞으로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여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훌륭한 역량을 가진 기관입니다. 또 내란 사건도 거기서 또 많이 역할을 했고 그러면 이럴 때 경찰이 대법원장 소환해서 이 수사에서 딱 실적을 보여주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경찰 수사력을 믿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경찰에 오히려 이게 수사권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경찰의 수사력이 국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잖아요.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소환해서 잡으면 그 소환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님은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경찰청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 다 냈어요. 둘 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고발인을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다음에 박영재 대법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이었죠. 그렇죠. 주심 그러니까 대법관이었죠. 두 분이 이제 그 사건의 이제 주역이니까 나머지 이제 10분의 대법관이 그 유죄 파기환송에 찬성했잖아요. 예. 10대2. 네. 그런데 뭐 나머지 분들은 빼고 그 주역만 일단 네.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제 박영재 대법관 두 사람이 이제 키맨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사실은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이런 절차적 위반이 있을 때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절차적인 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현직 대법관 또는 뭐 재판 연구관들 대법원에 네. 재판 연구관들이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도 그 대법원 판결 서면으로 종이로 해야 된다.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워낙 중요한 판결이었고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네. 벌써 한 10년 전부터 다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거의 100% 전자소송을 합니다. 예. 근데 형사사건만 종이로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법원이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 이것도 전자화한다. 네. 수백억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날 드디어 네. 형사소송에서 전자화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원행정처 및 대법관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법 왜곡죄는 시행 이전에 있던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작년 5월 사건이라서 네. 법조계에서는 이거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가능성이 네.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네. 당연히 그 생각을 했고 이게 소급 적용 아니냐. 네. 헌법 13조가 형벌법규에 소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대법원 판례를 또 다 찾아서 네. 대법원 판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법원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 어떤 이런 판례? 유사 사건에. 유사 사건에.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조인들은 지금 즉시범 계속범이라는 걸 알 겁니다. 예.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예. 그게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눈 감아줬어. 직무유기죠. 예.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네. 그게 들통이 나고 예.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 대법원 판례가 이런 직무유기 이런 범죄는 예. 그러니까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년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직무유기적인 거죠. 법왜곡죄에 보면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아니한 것 이거 법왜곡죄 있습니다. 네. 그 경찰관도 수사해야 되는데 아니한 그때는 이제 직무유기로 네.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다.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7만 쪽을 프린트아웃해서 읽어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박영재 대법관은 계속범에 해당한다. 계속범이다. 그게 계속범의 법리입니다. 네. 그 대법원 판례도 있고 뭐 통설 판례가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일제 비슷한 거예요. 포괄일제.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포괄 한꺼번에다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파기환송 결정으로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계속범인 경우는 예. 계속범과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즉시범이에요. 예. 작년 1년 전에 도둑질을 했다. 예. 그거는 즉시 종결됐어요. 예.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 못 합니다. 근데 계속범인 경우는 네. 옛날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예.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범행에 대해서 현재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로 소급이라는 게 아니야. 야.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역시. 그게 그 범죄가 부작위하는 이 직무유기 이런 법왜곡죄 내용에 그런 부작위가 있거든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네. 종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 이걸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이제 적용해서 역시 이것도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재밌네요. 재밌죠. 공부를 해야 돼. 네, 굉장히 재밌네요. 이제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앞으로 다퉈야 되는 그리고 우리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자님이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그 파기환송 판결은 끝났고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지 네. 않느냐. 예, 예. 그러면 종결 끝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급 아니냐. 예. 끝난 거에 예. 대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역시 대법원이 대법원을 고발합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다 있어요. 대법 판례가 또 있어요.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이견이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그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예.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 판결문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네. 이 당연 무효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효면 거기에 근거한 후속 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 내려와 있는 것도 무효라고 무효다. 했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예. 원래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네. 무효니까. 그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예, 대법원 판결이 종결된 게 아니고 네.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중인 거지. 네, 현재도. 네, 네. 예. 그러니까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작위 상태, 예,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법왜곡 상태에 네.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앞으로 이 네.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싶은데 우리 언론은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법 개편 첫날 사법수장이 고발당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제목이고 사법 개혁 3법 여기 이제 중앙일보는 사법 3법 여기 이제 중앙일보는 사법 3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네. 그런데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앞으로 이 네.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싶은데 우리 언론은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법 개편 첫날 사법수장이 고발당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제목이고 사법 개혁 3법 여기 이제 중앙일보는 사법 3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고발된 것 자체로 사법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에 실제 혼란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어느 기자님이 예. 저한테 오늘 아침에 네. 전화 주셔가지고 이병철 변호사님이 사법 혼란의 수괴가 됐다. 사법 혼란 수괴. 예. 1호 그 고발자니까. 그것은 아마 좀 극우식 언론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네, 예. 그렇지만 뭐 민주시민이라면 네. 또 민주시민의 그런 열망 때문에 이 법이 결국은 통과가 된 것이고.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네. 뭐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실 텐데 법조인들 특히 이제 판사 검사들은 네. 본인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연수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그런 문화에 젖어서 평생을 살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처벌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지규현 판사 룸살롱 사진이 나와도 네. 제주 판사들 낮술 먹고 네. 근무 시간에 애기 보러 다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기 누굽니까 그 창원지검에 그 명태균 씨 판결했던 그 판사. 판사는 네. 그 무슨 해외여행 가고 뭐 네. 명품 코트 받고 해도 그냥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젖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예. 판사, 검사들은 특수계급이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제가 보면 웃겨. 뭐 잘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 평생 그 물이 안 빠집니다. 절대로. 판검사 단 하루만 해도 그 물이 안 빠져. 판검사 안 한 사법연수원 그냥 그 이름 없는 변호사들도 그거를 누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였는데 예. 제가 그냥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수 계급이었죠. 이거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호 대법원장부터 네. 소환해서.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지규현 판사 그리고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고발하셨습니다. 네. 어제 심우정 총장이 박성재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그 내란 상황에서 검찰 파견 등에 대한 증언을 모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본인이 이제 수사받고 있다. 네. 뭐 그런 이유로. 근데 이제 제가 그 두 명도 법외국제 네. 2호, 3호로 고발을 똑같이 예. 했는데 1호 조이대. 1호 조이대, 2호 2호가 참 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3호가 4가 지기현, 4호가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도 하나 잡아야지. 예. 검찰을 조져야지. 네. 그 두 분 한 거는 이제 작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및 석방 지휘한 네, 거. 그렇죠. 그것도 역시 이제 논리 구조는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걸 부작위 안 한 것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때 네. 70년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서 날짜로 계산을 해야만 되는데 네. 유독 윤석열이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죠. 역시 취소. 그것도 이제 그 부분을 예. 제가 법외국어로 포착을 한 거고 아하. 심우정 검찰총장은 예. 즉시 항고를 해야만 되는데 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가서 판결 받아오라 했어요. 항고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지기현이는 자기는 할 말이 있다 생각할 거야. 네. 근데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만 되는 걸 안 했잖아요. 네. 역시 부작위. 예. 네. 그것은 현재도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 아하. 똑같은 논리 구조로 예. 법외국이다라고 예. 고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그 네네. 변호사님께서 고발한 이 주체들이 앞으로 경찰에서 또는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참고로 어제 경찰에서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네.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니까 이거 접수받은 무슨 예. 배당받은 데서 예. 말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하여간 뭐 경찰에서 여러 군데 경찰청 네, 뭐 네. 등등해서 네. 그냥 변호사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네네. 이 방금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거 예. 이거 속업이 아닙니까? 예. 내가 쭉 계속범이다. 예. 대법원 판례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했더니 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예. 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알겠다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있는지 처음 알았다. 예. 경찰도 왜냐하면 좀 가르쳐가면서 예외적인 거니까. 예. 그렇지만 내가 형법 교과서 찾아보시면 다 있다. 예. 형법 형사소송법에. 예. 네, 그랬더니 이 변호사님 잘 알겠다. 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지휘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계입니다, 제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